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헤지펀드 중 하나인 엘리엇의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계신 분은 엘리엇의 설립자 폴 싱어라는 분이고요. 이 분이 운영하는 엘리엇은 560억 달러, 8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힘든 2022년에 6.4%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죠. 엘리엇은 삼성, 현대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건에서 엘리엇이 가장 큰 규모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엇의 입장은 합병하면 주주들이 손해본다, 합병 반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일반적인 생각을 했었고 한국의 재벌 특수성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삼성공화국이죠. 한국에 1등 기업 삼성이 있는데 어딜 감히 덤벼. 국가기관들은 이걸 잘 알죠. 그래서 국민연금보건복지부가 합병에 찬성하면서 엘리엇은 손해만 보고 물러갔습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2018년에 소송을 건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엘리엇의 투자자 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투자 거물들은 정기적으로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서한을 보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유명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도 정기적으로 자사 고객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합니다. 11월 3일 엘리엇 인베스트먼트는 자사 고객들에게 일종의 투자자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통 이런 헤지펀드나 전문가들은 인터뷰 자리에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공포성을 조장하기 위해서 강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어그로를 끌거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자기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담긴 기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 중 하나를 촉발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가 뭔가요? 형님들, 지금은 인플레 시대라고 하죠. 물가가 높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엇의 투자자 서한에는 인플레 앞에 하이퍼라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보다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최악의 위기로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흥미롭지 않나요? 영상을 조금 더 보고 싶고 뒤로 좀 넘겨보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조금만 더 뒤로 가볼게요.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1970년대 베어마켓, 오일쇼크, 1987년 시장 붕괴, 2008년 서프라임 경제위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선 안 된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온다.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연준을 한번 돌려 깠습니다. Central Bank Policy Maker,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연준이죠. 연준은 현재 위기의 원인을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아니라 돈풀기 정책이 아니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돌리는데 이것은 dishonest, 부정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망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네들이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연준을 돌려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하이퍼 인플레로 가는 중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글로벌 사회 붕괴, 내란, 국제 붕괴,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시장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하락이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무섭고 심각하게 부정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모든 거품에 심각한 역풍이 몰려오고 있다. 무슨 부정적인 단어는 다 때려 넣어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엘리엇의 투자자 서한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Frightening, seriously negative possibility, adverse unwind of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단어들이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증시가 반토막 나는 것은 정상이다. 반토막은 무조건 난다. 상황에 따라서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느 정도 빠져야 반토막이 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고점이 4,818포인트였고요. 이게 반토막 나면 2,400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2,400포인트는 과거 2018년 12월달 그리고 2020년 3월달 이때 한번 떨어졌었고 그 이후로 이 자리를 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2015년부터 금리를 꾸준히 올렸었잖아요. 이때 당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살겠다, 금리 그만 올려라,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게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때 막 떨어졌죠. 그래서 파월이 이때 당시 금리 그만 올릴게 이 말 하고 나서야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달은 우리가 다 아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그때 그 시기고요.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앞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엘리엇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네요. 게다가 과거와 지금은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3400, 이때까지 S&P 500 지수가 올라갔었다가 240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800까지 올라갔잖아요. 더 높이 올라갔는데 2400 아래로 떨어진다?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3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이 훨씬 아플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순간이 과거에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2001년 IT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2001년 IT 버블 사태가 터졌을 때 2년 6개월 동안 50%가 빠졌습니다. 빠진 폭도 중요하지만 빠진 기간도 중요해요. 2년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반등을 주는 척하다 내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말려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그대로 재현이 되면 우리의 증시는 2024년이나 되어야 제대로 반등을 할 거라 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더 폭락한다,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지레 겁을 먹고 숏치거나 현재 손해를 보고 매도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을 조금씩 설명드릴 테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는 가진 현금의 절반 정도로 최대한 성장이 나오는 섹터로 모아가 보시고, 나머지 절반은 추후 진짜 위기가 오든 그렇지 않으면 약한 침체가 오든 어떠한 경우가 오든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위험 자산을 모아가는 전략도 좋지만 지금의 인플레는 유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매우 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엘리엇의 투자자 서한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어떤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금을 투자 자산의 일부로서 꼭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도 투자 자산입니다. 비관적이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블랙, 그럼 언제까지 일정 비중의 현금을 유지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25년간 파란색 미국의 금리 사이클과 검은색 미국의 증시를 같이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IT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2008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 당시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연준이 나중에 진짜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다시 내릴 수가 있겠죠. 즉, 금리 하락기에는 무언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둬야 됩니다. 이것은 11월 연준회의가 나온 직후 페드 워치에서 연준이 과연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정리된 자료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4%입니다. 페드 워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달에는 금리를 4.5%까지 올리고 내년 3월 달에는 금리를 5.25%까지 올립니다. 그러다가 내년 11월 달이 되어서야 금리를 5%로 0.25% 정도 조금 떨어뜨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11월 달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나머지 현금을 투자하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이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경제가 미리 꺾여버리면 연준은 깜짝 놀라면서 이 시기를 앞서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면서 이 시기가 당장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연준회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제 채널에서는 연준회의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재미있는 차트를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차트인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기 때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최근 25년 동안 금리 인상기를 볼게요. 과거에는 물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볼까요?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지만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금리를 내릴 경우에 오히려 반대로 증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금리 내리면 주가 떨어진다며 블랙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형님들 지금 아무도 걸어가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생기고 손주 손녀들이 생기면 미래에 애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돼요. 얘들아 2020년 정말 격동의 시기였어. 너네 지금 투자하기 매우 좋지? 그때 난리가 아니었어. 과거의 투자 법칙이 다 어긋나고 인플레가 엄청 터지고 기름값 올라가고 난리가 아니었어. 나름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는 아니죠. 어쨌든 진기한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지만 국제 유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엘리엇은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현재 인플레보다 더 심한 인플레가 온다. 하이퍼 인플레가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를 보면 최근에 경기 침체 리스크를 겪으면서 국제 유가가 아래로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종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날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원유 소비국이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연준은 또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고 우리는 또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 이야기를 볼까요?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러한 문건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펙 회의 며칠 전에 미국에서 다음 회의로 감산 결정을 미뤄달라 이러한 간곡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감산을 결정했죠. 노빠꾸 사우디입니다. 이때 당시 미국은 이런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75달러까지 떨어지면 미국에서 그냥 다 사주겠다. 그러니까 사우디 너네 제발 감산 좀 하고 국제 유가 좀 떨어뜨려 봐라. 이렇게 바이든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원래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증산이니 감산이니 원유 생산량을 두고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이가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시간이 되면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격을 하진 않았지만요. 일반적으로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가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저물가가 유지가 되면서 다들 먹고 살기 편했으면 이러한 분쟁이 덜 일어날 거라 봅니다. 어차피 미국은 셰일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에너지 자립국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 내 인플레가 오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우디에게 감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바닥에 붙어 있다면 사우디의 원유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크게 아프지 않았겠지만 지금 물가가 턱 밑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매우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사우디 나름대로 짜증나서 동맹 관계인 미국과 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틈을 비집고 이란이 쳐들어올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힘든 상황만 전개되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엇의 투자자 서한을 보겠습니다. 엘리엇의 투자자 서한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사회 붕괴가 나타나고 또 이러한 것은 다시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또 사회 붕괴가 나타나고 왔다 갔다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면서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 살림이 편해야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지 않나요? 반대로 내가 힘들면 나부터 살아야 합니다. 서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이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는 곧 인플레를 심화시키면서 하이퍼 인플레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에 기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국제 공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형님들 일단 블랙 채널에서 여러 정보를 들으면서 추후 미래를 다 함께 도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